네, 이분은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부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과 우크라 무기 지원 언급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걱정을 참 많이 하시네요. 윤희석 대변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어제 입장에서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기존에 지켜왔던 방침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급이 있죠. 예.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간접적인 지원만 한다고 계속 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러시아도 지금 우리한테 막 겁박하고, 러시아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무기 지원한다고 그러면, 근데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 무기 지원으로 그칠까요? 아니면은 미국이 좀 더 해줘, 뭐 파병도 좀 해줘, 뭐 이렇게. 아직 뭐 미국은 파병 안 하고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회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걸 지렛대 삼아서 대통령이 버텨줘야 되는 건데, 한미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지금 왜 계속 외신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번에 요미우리 신문하고도 그랬고 이번에 로이터하고도 그랬고, 사전에 이렇게 미리 백기투항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왜 동의 과정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 4.19 기념사에서도 민주주의 이런 강조하셨는데 왜 정작 당신은 민주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빵빵 터트려 놓고 사후 수습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관계 우리 어떻게 하죠?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지금 한미일 공조 강조하고 있고, 또 한일 관계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한미동맹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적대국을 만들려 가는 이런 수순을 지금 대통령이 스스로 밟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이 외교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으면 참을 수가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 지난번에도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구상권 청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로이터 통신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군수 물자 지원 가능성 흘리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좀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언론도 아니고 해외 언론과 대통령 일방에 국내에서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라는 건요, 지난 10월에 푸틴이 이렇게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제했어요. 그러면서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러시아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나가 있을까? 150개가 넘는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교육 비중은요, 대한민국에서 10위권 아니에요. 당장의 타격이 완전히 없을까요? 이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사업가들, 경제활동 견인하는 분들 상당히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경고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워딩이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대통령실에서 이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과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무기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외교는 특히 정말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국익이란 걸 중심에 두고, 실내 외교라는 걸 중심에 두고 여러 방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 미국이란 것만 중심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일본이라는 국가와의 관계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권에 대한 타격 그리고 평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야당이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신냉전 시대라는 어떤 세계사적 조류 변화에 따라서 거기 중간에 끼인 한국의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이 신냉전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자유주의 국가 세력과 권위주의 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역할이 그냥 뒤에 숨어서 아무 입장 표명 안 하고 입 닫고 있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제사회는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우리 무역 비중이 어떻게 되고 회사들이 얼마나 나가 있고 중국과 그렇게 껄끄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 동의 이런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 문제를 놓고 정말 고뇌하겠구나, 네. 고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더 보여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전에 우리가 견지해왔던 원칙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분명히 인도적 지원만 한다라고 선을 그어 놨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그 설명을 왜 국민한테 안 하고 외신한테 합니까? 그리고 외신한테 하면서도 그 설명을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들의 사안이 발생하면 이걸로 우리의 기조를 바꾸는 그런 조건을 붙이는데 누가 봐도 현재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변경의 사유가 될까요? 저는 그 점이 충분한 고뇌를 해서 나온 발언일까 좀 궁금해요. 당연히 고뇌를 하셨다고 전제를 해야죠.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얼마나 그러면 무거운지 좀 더 아시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않습니까? 표현을 자, 썼으면 그것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실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민께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결국은 그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뭐 대통령 생각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서 아까 나름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히셔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장성철 소장 하실 말씀 있어요?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계속 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죠. 우리가 세계사적인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도 없고 상황을 변경시킬 수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께서는 미국 방문하고 국빈 방문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아니면 미국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질서를 선도하겠다.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만개할 수 있도록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할 일을 다하겠다. 그러한 소명의식의 결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외교에는 이강 외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상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맹만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아까 김준영 교수께서도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모호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다변화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 가고 있다 하는 점들은 아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적어도 남북관계가 그래서 얻은 게 뭐냐라고 비판받아도 우리가 지난 5년간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보면 일본도 유사시에는 한반도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얘기를 요미우리 신문 통해서 대통령이 해버렸고 또 가정을 전제로 한 거니까 노코멘트다 이런 얘기를 뒤늦게 수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전제는 대통령이 얘기하신 전제는 다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이제는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하는가.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그 외교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보니까 전기차 문제만 해도 우리가 거봐 미국 전기차만 보조금 주고 다른 나라는 다 안 줬어 우리만 안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한미동맹 그렇게 강조했으면 우리가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고 대통령 가치 외교 강조하니까
미국을 포함한 나토 국들에서도 그래 같이 외교면은 우크라이나 좀 지원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없고 다른 나라 모두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굉장히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전쟁 참여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아니, 걱정되는 건 얘기하세요. 하세요. 중국의 반응이 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러시아와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대만 해협 봉쇄 뭐 이런 문제잖아요. 중국이 과연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걱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보잔 말이에요.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워게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만 가지고 있을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도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다 빼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이랬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건 좀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하고 뭐 전쟁의 소용돌이에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 정도 하죠. 다만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것과 그냥 지금처럼 있는 것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어떤 것이 더 클까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는 네. 알 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걱정이 막 되잖아요. 별일 없을까? 저도 됩니다. 예. 자, 또 국내 내용 한번 좀 짚어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4.19 기념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4.19 기념사 중에서 평소 우리가 대통령 연설에서는 듣기 힘든 단어 사기꾼이라는 표현 이게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하고 좀 놀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쑥대밭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돈으로 매수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혹시 민주당 겨냥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마침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와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 4.19 기념사 좀 듣고 얘기 나눠보죠.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입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자, 너무 길어서 좀 잘랐는데 어제 이제 끝 부분에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사기꾼 표현 듣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뭐 일상적이는 않죠. 대통령의 발언인데 공식 행사에서 하는 그 연설문 안에 이제 사기꾼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물론 뭐 국어사전에도 있는 단어긴 하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저희가 뭐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동의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이 불러서 정치를 하시게 됐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여와 야로 지금 나뉘어 있긴 하지만 그 구분은 저희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는 여야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4.19라는 이 그날의 의미와 맞냐 안 맞냐는 얘기는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번 부활절 예배 때도
또 헌법 정신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과거의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윤 대통령만 이러냐 하는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다른 대통령들은 몇십 년씩 정치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훈련되고 매끄러운 분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거친 면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얘기, 국민들이 들으실 만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파적으로 해석하면 또 좀 거슬리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좋게 해석하는 쪽입니다. 대통령 정치 초보다 이런 얘기 하신 건 아니죠? 저는 그런 단어는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안 좋아요. 예. 김유정 의원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냥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4.19 기념사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그 민주화의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역사적 혁명이기도 하고요. 또 헌법 전문에도 포함된 어떤 민주주의의 일대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놓고 막뭐 어떤 맥락에서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기꾼, 뭐 돈에 의한 매수, 폭력, 독재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본인이 지난 그 취임 1년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좀 잘 국정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야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기꾼 이 단어에 이르러서는 저는 정말 뭐 더 이상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저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네. 저거를 연설 비서관이 써준 게 맞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썼을까? 저는 그 생각을 저희가 스스로 해보면서 만약에 정말 참모가 이런 워딩을 넣어서 올려드렸는데 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태프들이 4.19는요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불의에 항거한 민주 이념을 계승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정치적인 큰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기념식에 대통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워딩입니다. 그런데 이걸 스태프들이 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여러 좀 돌출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 실제로 빨간 펜으로 본인 연설문을 고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잖아요. 저는 그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식의 한계가 뭐냐. 국민들께 와닿지 않는 자유 이런 부분 너무 남발하고 있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처음에는 너무 슬펐습니다. 이 연설문을 보고 사실상 반대 진영과 손을 내밀다기보다는 직격한 거예요. 그것도 전혀 부적절한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 평가는 저는 역사가 남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 탓 정치를 하는데요. 전 정권 탓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손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정치적 기회가 대통령이라면 국정 운영의 주체이자 책임자라면 야당의 협치도 구하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냈어야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야죠. 그리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판단하는데 돈봉투? 저는 또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났냐면 이 워딩을 엄호하느라고 보수 진영 분들이 왜 민주당 겨냥한 거 아닌데 민주당 찔려서 이렇게 논평 낸 거야? 라는 말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태도로는 저는 국정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4.19 기념사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느끼는 그 부분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쟁화하는 게 맞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사기꾼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그럼 좀 고매한 단어를 썼으면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사기꾼을 써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부분 정치를 위선으로 소위 내로남불을 하는데 전 그런 단어 싫지만은 위선에 점철돼서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까? 또 정치가 돈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에 물드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4.19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4.19가 어떤 날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불의에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야권의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과정은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이라고 국민들이 봤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반대를 지지했겠죠. 그러면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면 그 얘기를 더 강조를 해도 괜찮을 텐데 기념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거기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가 2개나 나와요. 장성철 소장, 연설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왜 놀랍니까? 파격에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그런데 그게 또 정도를 넘어서니까 놀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2가지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특정한 세력, 특정인을 지칭하고 인식될 만한 발언을 하셨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대통령 격에 맞는 4.19 기념일 날 하실 수 있는 말인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더 큰 문제는요. 대통령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을 본인이 할 자격이 없어요.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 보세요. 좁혀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유롭게 정당이 알아서 당대표를 뽑고 지도부를 뽑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룰 100%로 가라, 유승민 못 나오게 하고 또 나경원 저격하고 또 뭐 안철수 적이라는 얘기까지 쓰시고 그럼 이거는 자유로운 의사 여론 형성 그냥 보장해 주신 건가요? 한 면만 보시는 거죠. 어떠니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직 관련해서 자꾸 논란을 만드니까 대통령실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그것이 여론 형성에 무슨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못 거예요? 나오게 했잖아요. 못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나온 거죠. 어떻게 못 나오게 해요? 그렇게 이게 해석을 하시는 거는 그럼 관저에서 그러면 후보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아니 필요 윤희석 없잖아요. 대변인이 이제 자기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도 이렇게 떨어진 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본인을 돌아봐야죠. 왜 지지율이 내려갔을까? 어떤 부분들이 국민들 성에 안 찼을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뭐 정말 정의로운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고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일에 항거한 그러한 공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입장과 생각과 판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말과 행동들은 너무나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좋아요. 그냥 윤핵관들 빼놓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의사결정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그거를 전당대회는 항변하면 안 당원 되죠. 100% 선거인데 여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고 자꾸 이렇게 물을 흐리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총선도 그러면 당원들끼리 뽑아서 그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평론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저를 혼내실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런 윤희석 거예요. 대변인 입장을 우리가 그 살펴줍시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냥 패널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힘 대변인 당직을 갖고 계신 대변인인데 분이잖아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내년 그거 총선을 아니라고 이길 몇 번 수가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그냥 그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대변인은요 네. 당의 입장을 꼭 전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통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는가를 전해주는 통로가 나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해요. 대변인이 기자들 만나잖아요. 네.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자리잖아요. 네.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대변인보다 더 예.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대통령실의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문제가 있다. 빵꾸 났다. 고장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이라도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윤희석 아니, 대변인이니까. 제가 적어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얘기하다 보니 감정 표현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요 윤희석 대변인 나와서 무지하게 조절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더 많이 흥분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연설 살다 처음 들어봤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겁나게 참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유정 의원 노란 동백 멋있습니다. 동백도 노란 게 있나요? 노란 동백? 모란 동백은 있는데.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